부동산은 사야 할 이유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현재는 이제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해요. 뭐 거래량이 늘어나고 바닥을 쳤다라는 이제 증거들이 나타나면 그때 사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인가라고 보고 투자를 합니다. 예. 그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좀 늘고 체결 가격이 상승하면서 바닥은 나왔다, 지금 사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일단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저는 뭐 그 현재는 사고 싶지 않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부동산은 올라갈 겁니다. 예, 올라가는데 뭐 현재는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 마음 급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뭐 부동산이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보면 주식은 그렇게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뭐 배당을 받건 아니면은 뭐 내가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면 뭐 1,000만 원이건 5천만 원이건 뭐 이렇게 500만 원이건 팔아서 쓸 수가 있는 그렇죠. 게 되는데 부동산은 뭐가 힘드냐면 이렇게 뭐 고점에 샀을 때 떨어졌을 때 최근에 이제 뭐 전세가 뭐 10억이 떨어졌다 뭐 이런 식이 되면 일반인들은 거의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갭 투자를 해가지고 산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역전세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KB 시세가 떨어지면 이제 그런 그 원금 상환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내가 태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돈이 모자라요.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좋게 보는 부동산이 이제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은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부동산은 첫 번째로 일단은 사람이 상속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 뭐 내가 만약에 이제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식이 상속을 안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을 해준다 그러면 빚이 많고 그러면 뭐 지금 같은 경우 힘들겠지만 뭐 빚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걸 팔아서라도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아마도 상속을 해주겠죠. 물론 상속을 받으려고도 할 테고 그리고 그게 이제 현금성이 되게 쉬워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송파라든가 아니면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도 던지면 이제 팔리니까. 근데 다른 데는 이제 떨어지면 일단은 아무리 싸게 던진다 하더라도 팔리질 않으니까 현금성 자산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이렇게 가면서 부자 나라가 되긴 하는데 그럴 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 같은 경우가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있는 부동산을 사려고는 하는데 그런데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좁으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다시 이제 경기가 회복됐을 때는 이제 부동산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사야 할 이유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현재는 이제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해요. 뭐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바닥을 쳤다라는 이제 증거들이 나타나면 그때 사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 투자는 하지 않고요.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친다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인가라고 보고 투자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모든 지금 현재는 강남 3구하고 용산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가지고 아직 거래 이제 해제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 해제가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 해제가 다 돼야 됩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조건은 그렇게 되면 이제 DTI라든가 이런 대출 규제가 풀릴 테고요. 그리고 뭐 법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90%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일반 대출 자체가 뭐 최소한 한 70% 정도 나오는 상황. 예. 그런데 이제 경매로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경매로 살 수 있느냐 이걸 보는데요. 예를 들어 20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10억까지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예.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LTV 이런 그 대출 규제가 풀린다면 경매에서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라 경매에서는 지방은행에서 9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9억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9억까지 대출이 나오면 1억 정도가 이제 비죠. 예. 거기다 이제 1.1% 정도의 이제 취득세가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 1억 정도가 빈다고 쳤을 때 그거를 월세 보증금으로 메꿀 수 있는데 강남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1억을 집어넣었을 때 아니면 1억 5천 정도를 월세를 집어넣었을 때 월세 보증금을 집어넣었을 때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다는 거죠. 예. 한마디로 갭 투자입니다. 예. 갭 투자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전세 갭 투자보다는 월세 갭 투자가 돼야지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건 뭐가 늘어나건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따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버틸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현재는 그러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자보다는 월세가 좀 쌀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메꾸면서 가는 거죠. 예. 버티면서.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20억짜리가 10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을 벌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억을 벌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뭐 향후 이제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다시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예. 네. 전세가가 올라가면 20억짜리는 전세가 이제 지금 한 50% 10억 이상. 예, 10억 이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원금을 회수하고 와. 대출을 갚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남은 돈이 있으면 또 그 돈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제일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예, 전세가가 올라가가지고 그 돈으로 애플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 방식이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지켜서 1가구 1주택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비과세 예. 때문에요. 아 그게 좋은 거예요. 예. 아니면 왜냐하면 늘려가는 거. 이게 진보 정권과 이제 보수 정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진보 정권일 때 이제 아파트가 많이 올라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그랬을 때 1가구 2주택자는 75% 그 양도세를 때리고 1가구 3주택자는 82.5%를 때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적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다주택자는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살려면 차라리 이런 어려운 때 1가구 1주택을 만들어 놓고 1가구 1주택으로 그렇게 아주 강남의 요지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가 올랐을 때 그 남들 아무도 못 팔 때 나 혼자서 파는 2021년이 꼭지다 했을 때 그때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팔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또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똑같이 1가구 1주택으로만 사고 팔고 하는 게 가장 이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아, 네. 그러면은 요즘에 또 보면은 막 미분양 수치가 75,000채라고 하고 네. 뭐 저희가 2012년인가 서브프라임 그때는 한 16만 채 막 이렇게 네.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한 매수 시점은 네. 좀 그렇게 미분양이 좀 더 늘어나고 한 뭐 몇 년 더 이렇게 기다려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뜬구름 잡는 그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거래량이 늘어난다. 요즘 거래량 늘어나고 있어요. 예. 거래량이 늘어난다. 뭐 미분양 수치가 뭐 16만 채다. 그거는 이제 과거하고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투자하는 시점 자체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대출 규제가 풀려야 되고 대출 규제가 풀린 걸 해서 내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런 돼요. 이제 상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현재도 뭐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완판이 돼가지고 뭐 20억이었는데 뭐 15억까지 떨어졌다가 18억이 됐다. 그럼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예.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은 현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이제 돈 그 얼마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거고 아직 뭐 거시적인 환경 자체는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뭐 갑자기 또 뭐 이런 오늘은 좀 상황이 좋긴 하지만 SV 뱅크처럼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또 그런 뒤통수 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주식보다 부동산이 불황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도 2009년도 3월 달이 주식이 제일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바닥이 2012년에서 13년이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건 2016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한 8년 정도가 걸렸죠. 그러니까 주식은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한국은 아마도 이제 전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 그렇게 반토막이 나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매수세가 이제 위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역전세난이 나기 시작하고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전세도 이제 반토막이 나고 그러면서 투자 환경도 이제 쪼그라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규제를 풀었을 때 2012년 13년에 뭐 16만 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뭐 양도소득세 완화 그러니까 뭐 면제까지도 해가면서 이제 국가에서는 그랬으니까 뭐 그때까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입니다. 네. 막 부동산 PF 부실 막 터지고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지금보다 이제 훨씬 더 커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PF 부실 같은 게 그러니까 한번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회사채가 좀 팔리고 그렇다고는 하는데 뭐 지금 미국의 그런 SVB처럼
그렇게 갑자기 이제 돌발 악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급냉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금리는 더 오를 테고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의 그 심리나 아니면 매수세는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될 테니까 미리 이제 선점하러 들어갔다가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이자 정도만 내면서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많은 돈이나 갑자기 원금 상환을 하면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데 뭐 현재는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때가 아니다. 예,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축에서는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너무 커서 이제 부동산은 앞으로 투자재로서 끝이다. 심지어 일본형 장기 침체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양극화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양극화.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이제 주택들은 굉장히 안 좋을 테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2016년에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미래라는 책을 쓰면서 네. 그 2호선 역세권을 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후로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이 뭐 지금 다시 이제 뭐 그 부동산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동산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가격 떨어지면 그런 얘기 나오고요. 가격 올라가면 또 이제 불패 얘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은 뭐 첫 번째 뭐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이제 3만 불 넘어서 4만 불, 5만 불 갈 수도 있고 인구가 줄면 또 이제 6만 불 갈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현재만 지켜도 6만 불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는 강남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남들과 비교나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과시하는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뭐 명품 소비가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예, 중국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명품을 사는 거나 아니면 과시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그 강남에 들어가고 싶다는 욕망 그런 것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은 오히려 이제 내가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아니면 이제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은 뭐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는 또 거주는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는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샀다가 그리고 좀 많이 오르면 팔았다가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정도를 지키면서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제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주택으로 넘어가지 말고 네. 비과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더 낫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게 어떤 분들은 또 다주택 해야 된다고 하고 부자가 되려면 다주택 하는 게 이제 거지죠. 집거지들. 네. 한 100채 갖고 있으면요. 일상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전화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7시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화기 꺼놓습니다. 세입자가 계속 전화가 오고 특히나 이제 장마철 그때는 장난 아니죠. 비 새는데 꼭 한 군데는 있어요. 그럼 매일같이 전화 오면 이제 그때 꺼놨다가 다음날 이제 뭐 욕이나 이런 거 한 바가지 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설비업자 불러서 왜냐하면 이제 그때 설비업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수리하고 그러면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애플에다 투자를 하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과세로 유지하면서 주식으로 1등 주식을 모아가는 되게 심플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또 주식에서 그 배당주 이런 거 현금성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흐름이 그런 걸 모아가는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셀프 배당식으로 1등 그죠? 주식에 투자하면서 팔아가지고 쓰는 그렇게 되게 심플한데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넘었다. 그럴 때는 뭐 사람들 뭐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뭐 30% 까졌네 이럴 필요가 없어요. S&P 500에다 투자를 하면 이게 뭐가 좋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한 1년에 10.1% 정도가 이제 그 오른다고 했잖아요. 아까 10이라고 치고 그러면 100억이면 1년에 10억 정도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데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1억 2천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S&P 500도 배당을 줘요. 1%를 줍니다. 그러면 이 배당 갖고
그러니까 매년 10%를 성장으로 가는 거고, 그건 복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1%는 뭐냐면 1%는 배당으로 내가 생활비를 쓰는 거죠. 배당은 이제 세금 떼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고팔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때 리밸런싱도 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할 거면 내가 이제 그것보다 더 벌어야겠다라고 하면 1등주에 투자하고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 또 양도세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당은 다 세금 떼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쓸 것이냐 예, 그리고 그게 뭐 한 10억 정도면 충분하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제 벌어서 뭐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베트남 같은 데서 유튜브 찍는 사람들 보면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면 24평짜리 아파트에 뭐 방 2개에다가 풀옵션이에요. 예,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침대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핸드폰 비용이라든가 세끼 다 외식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한 달 살이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뭐 베트남 한 달 살이나 아니면 베트남 6개월 살이 하고 옆 나라 건너가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취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뭐 책을 읽거나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돈을 모아가는 것만이 이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절대. 돈을 모아가는 거는 돈을 모아서 부자가 돼서 무엇을 하려는 게 인생의 목적이지. 예. 맞네요. 그 돈을 모으다가 인생이 끝나면 예,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건강 잃고. 예. 그러니까요. 참 저도 아는 부자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젊을 때 돈 벌려고 했는데 노후에는 또 건강을 잃어가지고 예, 그렇죠. 참 그게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예,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자유를 느끼냐면 소비를 할 때 자유를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자유가 무한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어떤 것과 같은 가격은 어떤 것과 무한으로 교환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 그럼 온라인으로 명품 소비 안 합니다. 예. 백화점 가서 사지. 백화점이 좀 비싸더라도. 왜냐하면 백화점을 갔을 때 온라인은 내가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돈 없는 사람들 생각이고 돈이 있다. 그러면 백화점을 가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발레파킹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뭐 그걸 이제 사면 이 사람이 이제 그 판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했을 때 아주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사모님 사장님 하면서 이거를 이제 뭐 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팔고 나면 뭐가 없어지냐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예. 일단은 내가 가방을 사왔어요. 아니면 뭘 차를 샀어. 그러면 한두 달은 좋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바로 만약에 백화점에서 내가 가방을 사왔다라고 하면 그때도 약간 기분이 좀 쎄해요. 예. 왜 쎄하냐면 어떤 이제 마음에 드는 거를 굉장히 모아가지고 샀다. 그러면 이게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이 자본주의에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건은 나중에 중고로 팔거나 그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우위거든요. 그러면 돈을 갖고 있을 때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뭘 살까, 어딜 여행을 갈까, 뭘 먹을까 이런 걸 갖고 꿈을 꿀 수가 있는데 일단은 먹거나 아니면 쓰거나 하면 그런 꿈을 못 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적인 구두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다 인생이 끝나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자유를 얼마든지 상상의 나라를 펴거든요. 2억을 모으면 1억에 대한 상상의 나래, 10억을 모으면 10억에 대한 상상의 나라를 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 돈을 모으다가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캐롤의 스크루즈처럼 그렇게 돈만 모으고 진짜 아끼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늙어서 예,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 소비의 자유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기는 거는 예, 그 만드는 그러니까 제작의 자유 예, 그런 걸 느끼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뭐 목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죽 공예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하면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선물을 주거나 그러면서 남의 이제 인정을 얻거나 아니면 뭐 그걸 갖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돈 쓸 기회도 좀 적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만들어서 뭐 누굴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그랬을 때 오히려 더 기쁨이 커집니다. 소비의 자유보다는. 근데 이제 자본주의는 소비의 자유를 계속 키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때리는 거고 신제품이 나오면 계속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팔고 사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비의 자유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그 소비에 대했을 때 가장 좋은 점만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정신적인 그 구두쇠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돈을 모으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소장님 앞서서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저희 노후 준비 확실하게 좀 노후에 대비하고 좀 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소부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뉴얼대로 투자를 해라.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그 1등주에 투자를 하면 1년에 25%의 복리로 10년이면 10배, 20년이면 100배가 되니까 만약에 1,000만 원서부터 시작을 지금 한다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다시 1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20년이 지나면 이제 10억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돈을 더 안 넣었을 때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돈이 없으면 1,000만 원서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1등주에다 투자를 하면서 매뉴얼대로 이제 투자를 한다면 20년 후에는 뭐 자신이 적게나마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급등주라든가 이제 사람들이 또 욕망이 커요. 탐욕이 크고. 그래서 급등주나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하고 뭐 많이 벌기도 하지만 많이 깨지기도 하면서 뭐 3배짜리 레버리지 쓰고 뭐 이러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등주의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점이 떨어졌을 때는 모아가는 장점이 있고요. 올라갔을 때는 뭐 작년처럼 그렇게 29%씩 떨어질 때는 그 이제 손실을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수를 모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뭐 2020년처럼 많이 오를 때는 그럴 때는 이제 그때 이제 자산이 불어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25%의 복리로 10년이 되면 이제 부자가 되는 건데 현재 우리가 부자가 못 된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부자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를 이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부자가 돼야지 그거를 한 방에 내가 부자가 되겠다. 뭐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드문 사람들이고 자기 생활하면서 그렇게 부자가 돼서 뭐 자식들한테 결국은 물려주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10년이 20년이 지나서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지나서 10억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지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모은 것들이 뭐 이제 자식들한테 돌아간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청년일 때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암울한 게 왜냐하면 내가 어디 취직을 해야 되는데 뭐 학벌도 별로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가진 돈도 없고 알바를 뛰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졌을 때 굉장히 암울하고 그런데 만약에 자식들한테 그런 암울한 청년을 이제 그 주지 않으려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재벌 2세가 꿈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있듯이.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면 부자가 되는 거고 대신에 뭐 자식이나 뭐 이렇게 경제관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려서 하게 되면 뭐 대를 이어서 잘 사는 그런 집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러면 끝으로 좀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 채널하고 제 카페에 놀러 오시면 유튜브 채널 JD 부자연구소 카페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그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 영상들 보시고 따라하시면 제가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 실시간으로 해서 올려드리니까 부자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JD 부자연구소의 김장섭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